네, 안녕하세요. 네, 9, 10, 10월 문제풀이 반 및 모의고사 반 개강입니다. 네, 4학년 분들 이제 여름방학 끝나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지금 강의실은 거의 꽉 찼는데요. 네, 강의실 자리를 막 4자리씩 쓰시는 분은 없죠. 이따가 자습할 자리 이런 거 마련한다 이러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있고요. 조금 이제 1주차 끝나고도 수강 등록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옆에 앉겠다 하시면은 자리 언제든지 흔쾌히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9, 10, 10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진도 가이드라인은요, 이렇게 저는 대충 잡았습니다. 그래서 7주차에 이르러서는 각 동양사, 한국사 영역별 시대별로 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주차에서는 삼국시대, 그리고 중국은 진안시대까지 해서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2주차는 남북국, 그리고 수당, 그다음 3주차부터는 딱딱 시기에 맞춰서 고려, 송원, 그다음 가마쿠라 막부 이런 식으로 해서 약 7주차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 주차 문항은 약 40문항 정도, 그리고 오늘 이제 배점이 다 쓰여 있는데 총 딱 100점 정도에 맞춰가지고 문항이 출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7주차까지 해서 약 280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그러니까 8주차는 다시 전근대, 그리고 9주차는 근현대, 그 다음 10주차, 11주차는 다시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거 조금 더 가미하고, 그 다음 빠진 것들, 강조할 만한 것들 조금 더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약 440문제 정도를 영역별 문제풀이 시간에 풀도록 할 거고요. 모의고사는 매주 또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제 금요일 날 시행을 하게 되는데, 교육학 그리고 이제 전공까지 연달아 해가지고 실제 시험처럼 해서 총 11번 시험을 볼 건데, 중간중간 너무 피곤하다 싶을 때는 교육학을 조금 빼고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전공이랑 교육학 원래 시험 시간 그대로 맞춰가지고 시험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주제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을 했거나 그런 것들은 다시 반복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 있으면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잡소리를 절대로 1분 이상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전날 잠을 꼭 푹 주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험이 이제 3달 정도도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는 되게 좋은 얘기들만 좀 많이 들려오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이번 시간에 통해서 우리가 1, 2월 달에 반복했고, 그 다음 시험한 때 반복했고, 그 다음 다시 교과서 문 풀 때 대략적으로 다시 웬만한 사료도 다 건드리면서 반복했고, 다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아마 안 외울 수가 없고, 특히 이제 동양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웬만한 주제는 거의 웬만한 사료는 거의 지겹도록 반복이 되어서 여태까지 했던 것들만 잘 복습하셔도 충분히 너무 익숙하게 공부에 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같은 거 풀 때 너무 점수 같은 거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항 같은 거 이제 만들 때 보면은 기존에 제 교재로만 가지고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다시 중학교 역사 교과서라던가 근래에 나온 책들을 몇 가지 참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마 1월 달에 말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오히려 고대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쪽에서 조금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없는데 중학교 교과서에만 있는 내용들, 개념들 같이 중간중간 드문드문 나온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최대한 문제로 만들었고, 그런 것도 혹시 문제로 안 맞는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으로 다시 한번 덧붙여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충해 나가시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크게 모르는 개념이나 처음 보는 사료 같은 건 거의 없을 거라고 믿고요. 아니면 출제위원이 정말 이상한 사설을 뒤에 파가지고 내지 않는 이상 낼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뿌셈은 1, 2권을 읽지 않았어요. 뿌셈 1, 2권은 너무 학계의 정설이나 교과서 학설과 너무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저자의 독특한 시각들이, 저자가 내 생각은 이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그 사실인 것만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읽지 않았는데, 그래도 사료들 같은 것은 조금 볼 부분도 있어서 같이 넣었고요. 그다음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같은 책에서도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이 있어서 드문드문 넣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시 찾는 우리 역사를 제가 오래 보지 않은 이유는 공무원 시험에서 매년 이렇게 오답 시비가 벌어지긴 하는데, 올해도 얼마 전에 벌어져서 강사들끼리 내 답이 맞네, 지 답이 맞네 서로 싸우고 이랬는데, 그 오답 시비가 벌어지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다시 찾는 우리 역사를 가지고 출제를 했을 때 그런 일들이 몇 차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만 그 책 때문에
그 오류 사건, 오류 시비가 벌어진 적이 몇 차례 있어서 그래서 그냥 다시 찾는 우려서를 굳이 자세하게 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 또 교과서의 학설과 정확히 부합되는 부분들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는 우려서가 뭐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문장들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끊어 읽다 보면 좀 오독할 수 있는 여지에 있는 문장들이 드문드문 있어서 그 공무원 시험 출제자들이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내다 보니까 그런 사태들이 벌어져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촉해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들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기본 교재를 오늘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달라고 교육생한테 전했는데 소통의 실패로 인해서 어제 공지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가지고 계신 분 갖고 계시면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래서 매주 한국수랑 동영상 시간에는 교재를 조금 그냥 갖고 계신 분들만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요새 다시 교재를 새로 쓰고 있는데 빠진 부분들이나 보충할 부분들 그리고 강조해야 될 부분들은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아니 사실 없으신 분들은 안 사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어차피 제가 칠판에 판서하거나 다시 말로 하는 거 그냥 알아듣고 그냥 판서하면 되니까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재 자꾸 오탈자가 신경 쓰이는 이유가 다른 학원 분들이 제 교재를 자꾸 보고 공부한다는 얘기 자꾸 들려와가지고 이거 좋아야 될지 싫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제 오타 때문에 시험을 망치게 되면 또 저를 원망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 그래서 A 학원에서 막 사준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들었는데 B 학원까지 산다는 얘기까지 들려서 직강생들이 갖고 그런다는 얘기가 들어서 되게 고민도 많이 되고 부담도 되고 괜히 틀린 부분 때문에 막 씹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하는데 다시 그냥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교정해 가고 설명할 부분들 강조할 부분들 최근에 나온 책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고대사학회라든지 아니면 좀 명예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낸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방향으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고대까지 쭉 냈는데요. 근데 삼국통일 전쟁 부분부터는 일부러 뺐습니다. 삼국통일 전쟁 부분부터는 남북국 시대부터 다루려고 해서 일부러 뺐고요. 그다음 좀 대외교리 파트나 그냥 불교, 좀 문화 파트 부분도 다음 차시로 다루기 위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랑 해오신 분들은요, 이거 문제를 풀기 전에 뭐 기출문제 관련된 파트나 교과서 문제 풀이와 관련된 파트를 다시 한번 복습해 오시고, 그다음에 좀 개론서의 내용들을 개론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무엇을 구영모 강사가 낼까 한번 예상해 보시고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주제들은 너무 뻔하게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나왔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어떤 부분은 이 자식은 대체 어디서 이런 걸 긁어 왔을까 막 속으로 욕을 하면서 나쁜 새끼 막 가르치지 않았어요 막 이러면서 속으로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가면 여러분이 꼭 100% 아는다는 것을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모르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잘 고민해 보면서 풀어 보시기 바라고요. 뭐 매주 이제 100점 정도로 어떻게 채점을 한다고 했는데 보통 80점이 넘는다면 굉장히 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점이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0점은 이제 한 보통 그리고 40점 미만부터는 면밀한 상담이 살짝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담이에요. 그냥 구형모 이상하게 됐다라고 애써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의고사 보게 되는데요. 모의고사 성적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어제 남자 조교쌤이랑 밥 먹다가 얘기했는데 남조조기 쌤이랑 뭐 제가 물어봤어요. 칙센트 미아이 알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눈이 막 흔들리면서 오오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조교쌤의 교육학 답안지는 제가 친히 채점하도록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채점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남자 조교쌤 책상 옆에다가 1교시 끝나자마자 놓으시면은 제가 2교시 때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채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은 금방금방 해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저도 거기 채점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점수 비율은 교육학이 1이고 전공이 4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 학습에 임하시면 됩니다. 교육학의 공부 시간과 전공의 공부 시간이 비등비등하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요. 정신 차리시기 바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다른 과목들은요. 교육학의 비율이 되게 높은 과목도 있어요. 왜냐면 전공의 양이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은 교육학의 내용과 전공의 내용이 거의 많이 겹치거나 아니면 실습이 있거나 해가지고 전공 1차의 비중이 높지 않은 과목들은 교육학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전공 양, 보는 책의 양으로 따지면 거기가 거의 저희 탑이거든요. 탑이기 때문에 교육학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교육학 잘하시는 분들이 드물고 나 교육학 18점 받아서 19점 받아서 이러신 분들도 막상 답안지 보면은
이게 18점이야 라고 할 만큼 되게 별로인 답안지도 많아요. 물론 이제 뭐 꽈락이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심각하신 거고, 정말로 심각하신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요. 어차피 채점자들은 우리가 같은 지역, 같은 과목이 몰려있는 답안지를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 선정 기준이 어차피 보다 보면은 굉장히 관대해질 수밖에 없고요. 올해 이제 지금 비교과를 다시 또 가치보다 훨씬 더 늘린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비교과 TO를 늘리면 필연적으로 교육학은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어차피 뭐 기출된 주제에서 나오거나 뭐 조금 너무 유명한 주제들에서만 나올 가능성이 99.9%니까 거기에 임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 잘 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부 시간 부족하다고 괜히 잠 줄여주고 괜히 몸 아픈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잠은 꼭 7시간, 6시간, 7시간 이상 푹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합격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자신은 무조건 합격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매일 밤 논해내시고, 나 같은 암기를 못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교사가 되어야 얘들을 이해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합리화를 통해서 잘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교사했는데요. 뭐 여러분은 더 교사로서의 자질이 풍부할 것이라 믿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부담감은 저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카톡 푸사 같은 거 보시면은 교생 때 만났던 친구들께 막 푸사로 해놓거나 뭐 배경을 해놓으신 분들 굉장히 많던데, 그걸 보면서 이분들을 빨리 현장을 빨리 보내야 될 텐데, 내년에도 여기 노량진 풍경이 있으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저도 그래서 곳곳에서 막 귀를 꽂고 정보를 염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웬만한 학교 특강 얘기는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 2, 3 앞에 보시면은 이제 표지 넘기시고 1, 2, 3, 4 보시면은 중학교 역사와 뭐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꼭 다루자라고 하는 주요 내용들이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개념들은, 한국사에서의 같은 개념들은 꼭 가끔 이렇게 꼭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쭉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습 성취 기준이라던가 요소라던가 그런 것들 쭉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은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지막에 고등학교 한국사에 보시면요, 삼국의 성장과 가야 파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에 있어서 고대사 파트가 많아야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라던가 여러 국가의 성장을 가지고 거의 문제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10년 혹은 뭐 20년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교과서 수준, 아니면은 뻔히 나오는 사료, 뭐 삼국지 유지동의전 같은 사료들 정도만 가볍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문 풀 때도 그냥 여러분 까먹지 말라고 해서 그냥 고조선이나 그런 걸 한두 문제씩 넣기는 했고, 내일 모의고사에서 딱 한 문제 출제를 하긴 할 예정인데 그냥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삼국시대라던가, 특히 우리 기출문제 파트 분석해봤을 때 있겠지만, 삼국시대는 주로 각 왕들의 업적 같은 것을 많이 물었기 때문에 각 왕별로 정확하게 무엇을 했고 그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무엇을 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두신다면은 크게 이상 없게 고대사 파트는 맞아 나갈 것 같아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고대사의 동부영 문제가 굉장히 정답률이 낮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보다는 조금 쉽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은 되는데, 조금 이제 교과서마다 조금 어려운 개념들, 왜냐하면 낯선 사료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의 성장과 가야 파트에 보시면은 고구려는 이 정도는 꼭 가르쳐라라고 해서 뭐 태조왕, 고국천왕, 소수리망 정도를 이렇게 들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세 쭉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제에 보시면은 백제 성립 다음에 바로 고이왕에 대해서 꼭 설명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이왕은 대외 파트랑 엮어서도 문제를 내기가 굉장히 쉽고 대내 파트와 엮어서 내기가 쉽기 때문에 고이왕에 조금 주목을 해서 공부를 백제 같은 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라 같은 경우도 내무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광개토대왕 시기에 지원을 받고 그로 인해서 김씨 왕의 세습, 그다음에 마립간이라는 칭호,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의 왕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금 북방 지역을 연구하신 분들이 출제에 들어갔었고 그쪽 지역의 출제가 요새 집중되었는데, 이번 해에는 아마 그쪽 파트 출제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남쪽 백제나 신라 쪽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조금 가볍게 좀 더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삼국 간의 경쟁과 신라의 삼국통일 파트에 보시면요, 뭐 광개토대왕 장수왕 작년에 나왔으니까 조금 넘겨두도록 하고, 근초고왕이라든지 아니면 웅진천도의 과정들, 특히 웅진천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살이라던가 아니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파트들을 조금 깊게 내면은 아마 오늘도 좀 몇 개 냈는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제 동맹은 왜 했는지, 그리고 나제 동맹을 하게 됨으로써 점점 고구려한테 개기는 신라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 나오는지, 그래서 막
어디 성주를 뭐 피살하고 뭐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신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뼈대죠. 지법진이라고 하는 지증, 법흥, 진흥왕으로 가는 이 3단계의 왕들이 있습니다. 이 왕들은요, 뭐 비성문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예전에 말했던 고대로부터의 통치에 나오는 비성문, 교과서 나오긴 하는데 그런 비성문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도 쉽고요. 왕권의 칭호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칭호와 함께 문제를 내기가 쉬운 파트가 이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부터 조금 보시고요. 그다음 근래 이제 무령왕과 관련해서 뭐 벽돌 무덤이 이제 얼마 전에 출토가 다시 되었으니까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이것은 무덤이 만들다 만 거야, 미완성 무덤이야라고 해서 덮어버렸는데 근래에 다시 발굴되면서 아니야, 이것은 미완성된 게 아니야, 이것도 하나의 무덤이야라고 하면서 벽돌 무덤이 새로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령왕보다 이전 시기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동성왕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많은 학계의 사람들의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뭐 동성왕이라든지 무령왕이라든지 아니면 미륵신앙 관련된 무왕이라든지 그런 인물들 1년에 100제 시기의 인물들을 쭉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야사 파트가 우리 한국사 교과서로 치면은 지학사 교과서 같은 거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죠. 아라가야를 주체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아라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깊게 더 다룬 교과서들이나 개론서 책들이 있어서 오늘 문제에서도 한두 가지 냈고요. 근데 오늘 정리한 것을 토대로 하면은 뭐 가야사는 크게 무방하게 건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구려 수당의 전쟁부터는 다음 주에 쭉 다루게 되면서 하게 될 거니까요. 아마 삼국 시대는 이 정도 왕들, 그리고 오늘 이제 연표로 고구려랑 백제는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하게 될 텐데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해두게 되면은 크게 무방하게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작년에 동부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차피 중학교과서 제가 1월 달에 여러분들 시간 너무 많은 줄 알고 교과서 보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6개인가 7개인가 지겹게 토 나오면서 읽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 사료들 같은 거 문제로 이렇게 만들고 모국들 조금 낼 건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리고 뿌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10만이 한국사라던가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나오는 사료 자료집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 문항으로 갈게요. 1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좀 덥지 않나요? 나만 더워요? 또 저의 선풍기가 필요한 시절이군요. 강의실에 어떻게 에어컨을 안 켜주는지 여러분이 끈 건가요? 자, 먼저 1번에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제 해설지 비슷하게 아마 나갔는데 아마 사료 해석은 다 여기 다 있고요. 사료 해석은 다 여기 있고, 답이 조금 긴 것들도 다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손 아프신 분들 많아서 오늘 손 안마기를 갖고 온다는 거 깜빡 놓고 왔는데 어쨌든 손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 대응해서 조금 만들어놨고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읽어볼 만한 교과서 구절이라든지 아니면 근래 나온 책들 구절 같은 거 아주 조금씩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 우리가 아마 처음 보는 내용은 없고요. 각각의 역사적 사실들 다 들어본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쓰여진 내용이나 새롭게 강조하게 되는 책이 있으니까 그냥 이 부분만 아주 가볍게 읽어 나가시면서 아 맞아 이런 얘기가 있었지 정도로 다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항으로 갈게요. 1번 문제는 여러분들 심심하실까봐 까먹지 말라고 청동기 시대의 교과서 텍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들어갈 건 뭘까요? 주먹도끼하고 비슷한데? 주먹도끼 재질이 뭐예요? 돌도끼입니다. 돌도끼. 그러니까 사냥에 쓰던 돌도끼를 잡목 제거에 활용하게 되면서 많은 농경지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반달돌과 같은 수학도구도 별도로 사용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교과서에 찔끔 있어서 만들어왔습니다. 지엽적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단 니은은 이제 조금 아셔야겠죠. 마을 주변의 외부의 침략을 대비하는 시설 무엇과 무엇이 있었습니까? 환호랑 목책이 있었죠. 환호랑 목책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변에 이렇게 둥그렇게 물로 이렇게 우리를 막는 환호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거기다가 목책이라고 하는 거 세우게 되죠. 환호와 목책의 개념이 잘 안 와닿으시는 분들은 저기 송파구 잠실에 올림픽공원에 가 보시면은 목책 중간중간 세워놨거든요. 거기 가서 보시면 이것이 목책이구나, 이것이 환호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맨날 거기 뭐 백일장하러 가면은
가자마자 추적 체크하고 도망갈 길을 찾느라 곳곳에 환호와 목책들을 뚫고 도망가면서 PC방에 들어가느라 봤었죠. 자, 그럼 디귿에 보겠습니다. 농경의 비중 확대와 전쟁의 빈발은 가족 구조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분들이 이쪽이 중심이었는데 농경과 전쟁의 빈발해지게 되면서 여기로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는 가족 구조가 무슨 중심이었는데 목의 중심이었는데 전쟁과 농경의 비중 확대로 어디 중심 사회로 변하게 됩니까? 북의 중심 사회로 변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건 쓸 필요 없는데 구석기 시대에는요, 우리가 결혼이나 뭐 이런 것을 조개나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남자나 여자나 섞여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리고 자다가 눈 떠보니 옆에 뭐 여자나 남자가 되게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여서 동침을 해요. 그런 식으로 그냥 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여자의 굴쑥 애가 생기면은 이때는 누가 어떻게 임신을 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애가 누군지도 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여자를 중심으로, 애를 낳은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만들어지게 되고, 가족이란 것도 없이 그냥 공동으로 산약하고, 쟤 뭐 애 낳았으면 쟤 애한테도 먹을 거 주고 하는 식으로 공동 육아의 방법이었다면,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조개혼이라는 이런 개념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고, 청동기 시대에 가게 되면서 아무튼 이전에는 남자는 사냥을 하고 여자는 채집을 하게 되면서 크게 그거 강도가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확실하게 청동기 시대로 가게 되면은 잡초를 제거하고 조금 무거운 농기구를 쓰게 되고 전쟁이 벌어지고 하게 되면서 남성들에게 조금씩 실권이 가게 되는 사회다라고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의 중심 사회로 전모하게 되었다라고 교과서에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항으로 갈게요. 2번 문항은 아마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무슨 사료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고기만 보고도 알았어요? 네, 대단하신데요. 네, 한자음은 해설제 다 있으니까 그럼 그거 보시면 되고, 밑에 웬만한 조금 어렵다 싶은 단어 다 이렇게 밑에 한자 설명 다 달아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이 떠듬떠듬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 핵심 구절만 보겠습니다. 기역에 기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글자가 뭡니까? 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장차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거느리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거느리고 내려왔다라고 돼 있냐면 그 뒤에 누구가 나옵니까? 풍백, 우사, 운사가 나오고 있어요.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여기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위에 보면 뭐 환인이니 환웅이니 이런 글자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단군 신화임을 유추를 할 수가 있었고요. 밑에 보시면 또 삼국유사라고 하는 출처를 통해서 우선 단군 신화가 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군 신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원전 2333년에 되는 근거가 되는 자료는 이 삼국유사와 그다음 또 하나의 책이 있다라고 했죠. 무슨 책이었죠? 동국? 이럴 수가. 보통 교과서에, 그러니까 학자들이 기원전 2333년을 거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아직 실질적으로 청동기 시대로 갔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시간이다 보니까 2334년을 믿지 않는데, 단 삼국유사와 동국통강 같은 데 보시면은 거기서 막 요임금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때 그게 나타났다라고 해서 2333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 많이 보시면은 삼국유사와 동국통함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학자가 나는 인정하지 않는데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에는 그렇게 써 있어라고 다루는 책들이 태반입니다. 물론 학자가 전문적으로 쓰지 않은 책은 그냥 기원전 2333년이라고 그냥 쓰는 책도 있지만, 나는 내가 고대사를 전공했는데 나는 그 설을 정말 믿고 싶지 않은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통 다루고 있죠. 어쨌거나 그거는 뭐 교재 우리 기본한테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기획에서 풍백, 우사, 운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죠? 농경사회까지 아마 여러분이 쉽게 접근했을 거예요. 또 이 시기를 청동기 시대라고 본다면은 기억에 또 보여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청동기 시대 경제상, 제사 거의 비슷해. 근데 신석기 시대도 제사를 지냈잖아. 무슨 사실을 보여줘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교재에 찾으려고 하지 말 필요 없어. 그냥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봐. 뭐예요? 아니,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보면은 장보고 청해진 문제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아는 사실인데, 내가 그냥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좀 비슷하게 쓰면 다 정답을 처리해줬는데, 청해진이 대두한 경제적 요인 뭐지? 라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버버버 하다가 틀린 사람도 있어. 근데 막상 다 보면은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랬단 말이야. 이것도 그냥 별거 아닌데 역사적 상상력으로 풀 수 있어요. 이 시기에 풍백, 우사, 운사
뭐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 지금? 제사장 아까 했잖아. 제사장. 그 제사장 그거 비슷한데, 그러니까 계급이나 직업이 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이전에 신석기 시대는 잉여 농산물이 없다 보니까 다 같이 사냥하고 다 같이 농상하고 뭐 계급도 평등한 사회인데, 청동시기 시대로 가게 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나오게 돼. 그래서 그 잉여 생산물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가는 왕이라던가 족장이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고, 또 잉여 생산물을 토대로 해서 나는 얘들이 사냥하고 오는 거, 농사 짓고 오는 거,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다 보니까 전문적인 직업이 분화되기 시작한다라고 지학사 교과서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잉여 농산물을 토대로 제사만 지내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모험만 관련된 애들에서 이런 계급과 직업의 분화를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니은에 보시면은 첫 글자 두 글자만 보고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뭡니까? 웅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단락의 맨 끝에 보면은 혼이라고 하는 데서, 웅녀가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뭔가 빌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한자를 제대로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단어를 통해서라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니은의 밑줄 친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세 번째 글자에 보시면은 조금 독특한 한자인데, 여러분이 이 글자를 알면 조금 풀기가 쉬운 글자가 있죠. 세 번째 글자 나오는 게 뭡니까? 잉이라고 하는 거죠. 잉. 뭐예요? 아이베링, 임신할 잉이라고 해서, 웅녀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해서 지금 뭐 아이를 베고 싶어하는 그런 뭐 뉘앙스구나.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단권조선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단권신을 알고 있으니까, 웅녀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환웅이 또 거짓으로 변해가지고 혼인하고 있는 이야기. 즉, 곰이 여자가 되고 환웅이 사람인 척해서 혼인해서 애를 베는 이야기가 대략적으로 보이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해석은 해설제 다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둘이 부족 연합이죠. 즉 곰을 상징으로 하는 토착 부족과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곰을 상징으로 하는 토착 부족과 연합. 곰도 쓰기 싫으면 토착 부족과 연합 정도로 쓰시면 되는데, 근데 위에 보시면 호랑이는 내쳐지고 곰만 데리고 왔다면 그냥 곰을 상징으로 하는 토착 부족과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글자는, 단군은 뭐를 뜻하죠? 제사장을 뜻하고요.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즉 무슨 사회임을 보여주는 겁니까? 재정일치 사회를 보여줄 수 있는 사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고조선이 실제적으로 이 삼국유사나 동국통과 같은 설화 말고 신화 말고 역사서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그 기록은 언제였습니까? 관자에 나오는 몇 세기? 기원전 7세기 무렵에 재와 교류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고요. 그럼 이것이 국가적으로 국가의 형태로 온전히 성립되었다. 학자들의 의견은 언제라고 보통 봅니까? 학자들의 의견. 이 시기쯤 우리 고조선은 국가로 진입했어 라고 보통 언제 얘기해요? 7세기는 등장만 한 거고 무언가 집단 정도로만 등장을 한 것 같고, 이 무렵에 대충 등장한 것 같아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 설이 있다고 아마 기본서에 써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기원전 4세기 설이 있고요. 하나는 기원전 2세기 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론 같은 책을 보면 뭐 이런 쪽에 조금 뉘앙스가 있고, 길잡이나 근래 학계 나온 책에 보면은 이 시기 때다라고 보통은 봅니다. 왜 2세기까지 뒤늦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까? 이 시기는 대체 무슨 조선이 어떻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슨 조선으로 탈바꿈한 시기였죠? 위만 조선으로 탈바꿈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위만 조선 단계에 이르러서야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철기나 이런 것들을 들고 온 시점에서야 본격적으로 국가의 단계로 성립하였다. 특히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진계의 침입 때 맥없이 이천리의 땅을 뺏긴 것도 온전히 국가의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맥없이 뺏긴 것이다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고조선이 나올 가능성은 크게 없다라고 보니까 크게 나올 가능성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동설이 썰이 맞다, 아니면은 제 평양설이 맞다, 제 요동설이 맞다, 예전부터 이렇게 의견은 많았는데, 어쨌거나 우리 교과서는 이동설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설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개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3번 문항을 볼게요. 자, 3번 문항은 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누구와 관련된 사료입니까? 기자조선과 관련된 사료야.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이제 사기라던가 이런 책 등에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기자가 우리 조선에 정말로 왕으로 봉해져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조선시대에 특히 강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냈는데, 그렇다면 이 미칠신 기역 부분을 비판한다라고 한다면은 약 3가지 근거를 들 수 있다고 한국사 특강 심판 같은 데도 나오게 되고, 몇몇 교과서에서도 읽어가는 식으로 글이 나오고 있고, 우리도 기본 교재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3가지 근거가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우리 보면 답지 이거 해설지 나간 거, 해설지 여기 답은 그대로 있습니다. 해설지는 그대로 있고, 아마 기본 교재에도 있었을 거고, 한국사 특강 심판만 보더라도 그 답이 대부분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다 얼어 있어요. 이렇게 다 지금 답을 뭐 틀리면 어때? 합격만 하면 되지. 여러분 남자 이런 늘 열심히 대답하잖아. 얘 나한테 틀린 대답 다 엄청나게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럼 얘 올해 합격하겠죠. 얘라고 해서 미안해요. 예, 미안합니다. 이분 합격하시겠죠. 그러니까 불합격하면은 저기 학원 옥상에다 매달아 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답안지 보시면요. 기자조선에 관한 기록이 선진문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800여 년 뒤에나 처음 보인다는 점, 문헌학적 근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마 기출문제 분석반 때 그럼 왜 800년 뒤에 처음으로 기자조선에 등장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뭐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글도 가볍게 한번 읽어봤던 기억이 나요. 왜 등장한다라고 했죠? 흉노와의 전쟁이 임박하게 되면서 아마 그때 고조선이라고 하는데 관심이 급증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일이 나타난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노태돈 교수님의 글을 우리가 한번 가볍게 읽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나역은 지워도 되겠죠? 그럼 흉노 나온 김에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흉노에 우리는 한나라 입장에서 흉노는 우리 고조선이라고 하는 흉노에 무슨 팔이라고 했었습니까? 왼팔이었어요? 오른팔이었어요? 갑자기 헷갈리죠? 왼팔이었을까? 오른팔이었을까? 흉노의 입장에서 본다면 왼팔이었죠. 그럼 흉노의 왼팔은 고조선이었죠. 왼팔은 고조선이어서 흉노 전원도 너무 나대, 그러니까 무죄 때 쟤네 너무 나댄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럼 저 흉노의 왼팔을 자르자라고 해서 고조선을 침략을 하죠. 그럼 오른팔은 어디예요? 고조선 정벌을 하게 되죠. 물론 나중에 정벌한 다음에 흉노의 왼팔을 잘랐어요 해요. 오른팔은 어디였어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왼팔이 있으면 오른팔도 있을 거 아니야. 설마 손이 하나예요? 왼팔 말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뭐예요? 오른팔을 정벌하자서 어디를 정벌합니까? 바로 대환이라고 하는 곳을 정벌을 하게 됩니다. 대환이라고 하는 곳을 정벌하게 돼요. 그래서 인근에 30여 개 소국을 병합하게 됩니다. 인근에 36개국을 병합하게 되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설치하게 되는 군이 있습니다. 무슨 군이었죠? 하서사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한사군이라고 하는 낭랑, 임둔 이런 거 설치하게 되고요. 그건 다 알 거라 믿고 하서사군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동양사 개론의 각주 같은데 나와 있습니다. 하서사군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서사군이 어딘가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뭔가 도낭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주천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하서사군이구나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주천 등을 설치했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흉노 나온 김에 배워요. 그러니까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관심도 없어서 쟤는 우리 대중국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 라고 했는데 이놈들을 제거하려고 보는데 이놈들의 왼팔과 오른팔이 있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쟤네 뭐야? 라고 하다가 옛날에 그 잊혀진 기자라고 하는 인물을 갖다 빗대가지고 기자조선 사료를 그제서야 만든 것이 아닌가 라고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 그렇게 그냥 요새는 본다. 그렇게 보는 의견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상황론적 근거라던가 고고학적 근거 대략적으로 읽어보면 여러분이 영향을 알 수 있을 거란 내용에서 그렇게 깊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상서대전이니 사기니 한서 등에서 기자조선을 왜 다뤘을까? 굳이 왜 한나라 때 이런 것을 다뤘을까라고 하는 의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은은 바로 이제 이것이 조선시대 사대부에 끼친 영향 뭐가 있었죠? 소중화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려시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제왕궁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냥 후조선인이라고 생각 가볍게 다루는 정도고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조선시대 성리학 빠돌이의 시기로 가게 되면서 우리도 중국의 일부였어. 중국의 기자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줬어. 우리는 중화야라고 하는 의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사림의 집권과 함께 기자조선에 대한 강조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더워요?
괜찮아요? 나만 아직 살을 더 빼야 되는군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약을 2배로 흡입하겠습니다. 네, 그럼 4번으로 갈게요. 밑줄진 기획의 땅에서 추천된 유물과 밑줄진 니은의 상황 속에 추천된 유물을 각각 구분한다고 했을 때 해당되는 유물들을 각각 2가지씩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료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진계의 침입이죠. 뭘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진계라고 하는 글자 어디서 찾았죠? 밑에 2번째 줄에 보시면은 견장, 진계, 공기, 서방이라고 해서 진계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죠. 그러니까 연희, 연내, 그러니까 연희 이에 진계를 보내서 밟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희라고 하는 나라가 위에 보시면 스스로 왕을 자칭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우리도 거기 공격하려고 했는데 얘가 가능해서 그것을 막고 그래서 얘를 거기 보내서 연나라 전쟁도 안 하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충돌이 벌어지는 약 BC 3세기경 무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때 이제 국가로 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진계가 공격해서 그 다음에 어디를 취했다라고 합니까? 이천여리의 땅을 취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동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충 이 사료를 근거로 해서 원래는 우리가 요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때 진계에게 이천여리의 땅을 빼앗기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한반도 영역으로 들어가서 평양 주변에 조선으로 이동했다라고 봅니다. 그럼 요동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그다음에 한반도 지역, 평양 주변, 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굳이 구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획의 땅에 요동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뭐가 있습니까?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또 미송리식 통이라던가 탁자식 고인돌이라던가 거친 무늬 거울 같은 것들을 쭉 써내려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그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팽형 토기까지 다룬 교과서도 있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했던 것 같아요. 니은 대동강 유역 표면에는 세형동검이라던가 잔무늬 거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거 우리 해설지 풀이집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4번 문항의 풀이집 텍스트에 보시면은 2009 역사라고 2페이지 해설지 2페이지에 보시면은 2009 역사 금성교과서라고 해서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약간 텍스트가 충돌되는 텍스트가 2009 한국사 지학사 교과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9 한국사 지학사 교과서 한 4번째 줄에 보시면요. 같은 시기의 대동강 유역에서는 독자적인 형태의 세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들이 제작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해서 거친 무늬 거울이 대동강 유역 부분에서도 출토되는 이야기가 살짝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영토를 꼭 잃었다고 해서 내가 여기 살고 있다가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굳이 이전에 쓰던 물건을 안 만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동 지역에서 출토가 되는 것이고 한반도 지역에서 출토가 되는 것이고 그냥 그것을 얼마만큼의 분량 따라 본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서 거친 무늬 거울은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나머지 교과서 그리고 다른 이미 국가시험에서는 거친 무늬 거울까지 다뤄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크게 답으로서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모르는 한자는 밑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다 알 거라 믿습니다. 빠르게 갈게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은 굉장히 어디서 이런 그지 같은 걸 들고 왔을 거야 하고 욕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의 기역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부여에 어떻게 알았어요? 예왕지인을 통해서 알았군요. 보통 예왕지인을 보고 동해를 떠오르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반성하셔야 돼요. 오늘 반성문 3글자 쓰세요. 반성한다. 이렇게 4글자 쓰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라, 니은은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예요. 고구려입니다. 굉장히 전투적이었죠. 전투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또 고구려를 어떻게 유출했을까 보면은 출처가 대략 구당서입니다. 당나라가 그나마 관심 가졌던 나라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전 국가다 보기보다는 이 고구려나 신라나 백제인데 무언가 반란을 꾀거나 반란한 자가 있으면은 횃불을 들고 경쟁적으로 불태우는 아주 흉악한 풍습이 있는 나라, 딱 봐도 약간 고구려 스타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치면은 남자 1호가 저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모두 에브리바디 불을 들고 라이터를 들고 온몸을 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나라죠.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고구려입니다. 역시 좋은 나라예요. 6번으로 갈게요. 6번. 자, 빈칸 가에 들어갈 지역을 쓰고 빈칸 가.
하늘에 제사 지낼 때 돼지가 달아났다. 여러분, 고구려는 왠지 자꾸 사료에 돼지가 등장을 해요. 고구려는 저 같은 동물을 좋아했나 봐요. 여러분의 취향이에요. 저 같은 동물을 취했나 봐요. 그래서 돼지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돼지 등장이 이때 사료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희생을 관장한 철제에게 명하 이를 쥐쫓게 했는데, 여기에 이르러 돼지를 찾아서 쭉 갔는데, 야, 거기 돼지 쫓아 거기까지 갔는데 그 땅 너무너무 좋아요. 산수도 깊고 험한 데다가 땅도 비옥해요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여기로 천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삼국사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왕은 누굴까요? 일단 왕. 유리 왕이죠. 그럼 빈칸 가에 들어갈 지역은 어디입니까? 국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국내 위남 지역이라고 해도 되고 국내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쭉 가는데 31년 한나라의 왕망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 보고 흉노를 치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보내니까 그 병사들을 변방으로 도망쳐 법을 어기고 재물을 약탈하는 도적이 됩니다. 근데 그 잘못을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기록에는 장수 연비의 목이 잘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밑에 보시면 주석에 보면은 그런데 한사와 남북사라고 하는 중국 역사책에는 구려 후 추를 유인하여 목을 베었다라고 밑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 기록에서는 연비고 쟤네 측에는 추인데, 아니면 얘가 그래서 다들 의문에 빠져 있죠. 이 추는 과연 누구일 것인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유리왕으로 보고요. 추라고 하는 칭호에 보게 되면은 유리왕의 아버지는 누구라고도 보시는 분도 있어요. 주몽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자들은 아마 이 어무가 뻥칼을 날려서 적당한 장수 모가를 잘린 다음에 이거 제 왕이에요 라고 하면서 뻥칼을 치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어쨌거나 왕망은 기뻐하면서 우리 왕을 하구려후라고 부르면서 이를 천하에 포고하여 모두 알게 합니다. 쟤네 우리한테 목 잘렸어. 쟤네는 이제부터 하구려후야. 그지 같은 놈들이야 라고 오랑캐 오브 오랑캐야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왜 했을까요? 왕망이 중화주의 질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왕망이 굳이 이런 걸 천하 모든 사람이 알게 한 이유. 동양사 개론에 찔끔 나와요. 동양사 개론에 보시면, 오늘 집에 가서 보시면 찔끔 나와요. 왜? Why? 왕망의 의도를 보자라고 하죠. 의도. 중화주의 말고, 중화주의도 뭐 맞을 수는 있겠는데 또 의도가 뭐였을까? 이때 왕망은 뭐 하던 시점이에요? 신나라 세우고 뭐 하던 시점이에요? 삽질하던 시점이잖아요. 삽질하던 시점에서 동양사기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국내에서의 실정을 대외 방면으로 돌려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는 모든 조치는 뭐 바꿔라 애들이 싫어요 하면서 반말하면 이상해. 그런데 어쨌거나 이때 마침 고구려라고 하는 얘의 왕의 모가지를 땄다라고 어쨌거나 보고가 올라오니까 신나가지고 얘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야, 봐라, 저 고구려라는 놈들 내가 밟았어. 그래서 이제부터 하구려후로 부를 거야. 너희도 알아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국내에서의 실정을 대외 방면으로 돌려 자신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집에 가서 한 신나라 파트를 동영사 개론을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뻔히 아는 답을, 뻔히 왕망하면 낼 것 같은 걸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빼먹는 것들을 내요. 실제 시험도 그런 게 나오니까요. 누구나 나올 거로 예측하는 걸 내면은 아마추어겠죠, 아마추어. 저도 아마추어긴 하지만요. 자, 7번으로 갈게요, 7번. 미안해요. 헛소리 해봤어요. 신나가지고. 틀린 것 같아서 신나가지고 헛소리 해봤습니다. 이거만 풀고, 이거 8번까지 풀고, 조금 쉬도록 할게요. 자, 한나라 유주자사 풍한, 그 다음에 어디태수 요광, 그다음에 요동태수 채풍이 병사를 거느리고 침략해서 예맥의 우두머리를 죽이고 병마의 혈을 모두 빼앗았대요. 이에 임금이 아우수성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내서 이들을 역습해해가지고 이들을 물리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또 임금이 마한과 예맥에 1만여 기병을 거느리고 나아가 기익을 포위하였다. 부여왕의 아들 위구태라는 놈이 2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여기를 방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익에 들어갈 곳은 일단 어딜까요? 니은 임금은 누굴까요? 임금. 태조왕입니다. 태조왕이에요. 그럼 기익에 들어갈 지역은? 어디? 현도?
대방입니다. 대방이에요. 우리 한번 기본반 교재도 한번 제가 찔끔 판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여가 와서 방해했다라고 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금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대략적으로 알 수 있냐면은 뭔가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우수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우수성이 형이 너무 오래 왕을 해먹으니까 나중에 나 좀 왕 좀 시켜줘 라고 하면서 왕위를 이 다음에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중에 차대왕이라고 하는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차대왕이라고 하는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즉위하게 되고요. 네, 차대왕이 돼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태종 아들 죽이고 막 여러 개 죽이다가 얘도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시해당하는 아주 불쌍한 왕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나사루에 보시면은 이제 부여가 한나라랑처럼 이렇게 손잡고 막 이상한 짓 해가지고 우리를 내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여 왕이 아들 위구태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서 여기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구태라고 하는 인물의 아들은 우리가 조금 익숙할 거예요. 위구태의 아들은 간위거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간위거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위구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우리 부여 정리할 때 위구태 다음에 위구태는 몰라도 돼요. 위구태는 몰라 알려진 것도 없고요. 얘 다음에 왕이 바로 이제 간위거라고 하는 얘인데요. 간위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간위거는 적자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서자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마여라고 하는 외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간위거에서 마여로 갈 때 뭐를 통해서 어떻게 얘를 왕으로 하자라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사서에 나온다라고 했죠? 뭐? 무슨 회의? 제거회의를 해서 제거회의를 통해서 마여를 세운다라고 했잖아요. 즉, 아직까지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왕권이 강하지 않아서 신하들의 회의에 의해서 다음 왕을 정하는구나를 보여주는 사료다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위구태는 중요한 비율이 아니고 위구태 다음이 간위거고 간위거 다음이 마여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연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기원전 1세기 전, 그러니까 약 동명왕이 언제 등장하죠? 기원전 1세기 여름에 등장을 하죠. 기원전 1세기 여름에 등장을 하는데 고구려는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주몽이라고 하는 인물이 갑툭튀해가지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고구려를 세운 것 마냥 우리가 설화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그 이전부터 고구려라고 하는 칭호는 고구려 현인이 뭐니 해서 이전부터 등장을 하기 때문에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이전부터 있구나라고 보통은 많이들 믿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동명왕이라고 하는 얘가 갑자기 등장한 것은 누구의 왕위 세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까? 무슨 부? 게르부의 왕위 세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죠. 이전에 연노부나 이런 애들이 해먹었던 것 같은데 게르부가 이때에서야 최초로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을 했구나라고 보여주는 설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명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유리왕, 예략적으로 이제 이건 기원전 때의 인물이고 서기가 시작된 무렵이 바로 이제 유리왕 때의 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몇 년에 즉위를 했다가 서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왕이 바로 유리왕이 되겠는데요. 유리왕은 무슨 행동을 하게 됩니까? 뭐예요? 일단 천도를 하게 되죠. 아까 말했던 국내성 천도를 하게 되고요.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게 됐다라고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여 국내성을 이때 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약간 학자들 의문을 다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뒷때의 상산왕 때 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삼국사기는 이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랑 충돌을 아까 했다라고 우리 사료에서 배웠죠? 왕망과 충돌을 했고요. 왕망과 충돌을 했고 또 부여 등과도 충돌을 하게 됩니다. 얘네가 같이 터졌던 게 아니라 왕망이랑도 충돌하고 부여랑도 충돌했다는 거예요. 충돌을 하는 시기가 이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여와의 충돌에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해서 왕위에 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 대무신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대무신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그래서 이 왕 때는 부여까지 쳐들어가지고 부여 왕을 손수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 남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죽이게 됩니까? 부여 왕 대소라고 하는 친구를 죽여버리게 되죠. 대소라고 하는 친구를 죽여버리게 되고요. 또 설화에는 그 낭랑국 설화, 그러니까 호동왕자 사료가 있는 걸 봐서 무언가 낭랑 지역에 뭔가 대외 팽창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료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낭랑국주 설화, 낭랑국에 어느 날 사랑을 갖다가 웬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제 왕이 명령을 해서 거기를 치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북이 둥둥둥 울리는 북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자친구고 그 북을 찢어라! 라고 해서 찢고 그래서 쳐들어갔더니 뭐 여자 자살하고 뭐하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비극적인 이야기 낙랑공주 설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태조 왕 때는 뭐 하죠? 일단 어디를 정복한다라고 교과서에 나온다라고 했어요. 동옥저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한다라고 했죠. 동옥저라고 하는 것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과서에 조금 등장해서 아마 제 기본 교재 사료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했고요. 또 어디를 공격했다라고 했냐면 아까 했다면 요동이라던가 이거 다 현도다. 현도 기억.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네요. 현도예요. 현도. 여러분의 갑자기 민심이 폭발하는 현도를 공격하게 됩니다. 미안해요. 현도입니다. 현도를 공격해서 여기서 쏘리 미안해요. 여기서 이제 부여의 방해가 시작이 되죠. 부여의 방해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여의 방해가 시작이 되고요. 요동태수 채풍이라고 하는 애를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채풍이라고 하는 애를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현도를 칠 때 부여가 방해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두 가지가 남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동태수 채풍 빠이빠이 시켜버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현도 공격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아까 이 게르부가 어떻게 됩니까? 왕위를 독점하게 되죠. 게르부가 왕위를 독점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왕위를 독점하게 되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전에는 왕을 했던 연노부, 거기 송양국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사료도 있는데 연노부가 이제는 빠이빠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이빠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현동시 때 부여가 방해했고 위구태의 아들 간위거, 그다음에 간위거가 마여 이런 것으로 쭉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태조 왕이 굉장히 오래 해먹어서 노구에 이르기까지 왕위를 해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동생 수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차대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왕위를 왕위를 받게 되는데요. 이 차대왕이라고 하는 애는 아무래도 자기가 동생인데 태조왕의 아들들 같은 것이 굉장히 걸리적거렸는지 태조왕 아들 죽이고 약간 사람 죽이는 데 취미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최초의 국상으로 올랐던 명림답부라고 하는 인물이 당신은 조금 안 되겠어라고 해서 이 인물을 죽여버리고 신대왕을 즉위시키게 됩니다. 근데 신대왕도 딱히 하는 거 없이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명림답부에서 시에 대해서 왕권이 추락하게 되고요. 다시 그 다음에 고국천왕으로 가게 됩니다. 신대왕이나 차대왕은 외울 거 없어요. 차대왕은 외울 거 없고 고국천왕은 조금 중요한 것을 많이 하게 되죠.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 다 아는 거. 누구를 등용해요? 을파소라고 하는 인물을 등용하잖아. 왜 을파소라고 하는 신진 세력을 등용을 했을까? 귀족 세력 당시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고국천왕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연노부와 결탁을 해요. 그래서 연나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부인을 연나부의 황후 우씨라고 하는 부인을 여기 연나부에서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국천왕의 부인이 우씨예요. 그런데 이 연나부 애들이 점점 기고만장해져.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가 옛날에 왕했던 거 맞아. 그런데 조금 찌그러져 갔는데 어쨌거나 우리를 왕비의 그런 걸로 인정을 해줬다라고 해서 너무 나대요. 그래서 왕이 조금씩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들이 결과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반란을 진압을 해요. 진압을 한 다음에 연나부 이 새끼들을 믿을 놈들이 아니다. 나만의 새로운 인간들을 만들어야겠다. 나만의 세력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을파소로 대표되는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하게 되고요. 이 을파소라고 하는 인물이 무슨 법을 제정했다라고 했습니까? 진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했다라고 했죠. 진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천왕 시기에 또 이런 오부의 성격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오부가 이전에는 무슨 분이 해서 약간 부족을 나타내는 의미였다면 이제는 지역 방위를 나타내는 행정적 성격으로 오부의 행정적 성격으로 변모했다라고 보여지는 사료들 같은 것이 있어서 보통 이 시기라고 봅니다. 정확한 시기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무렵 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상속을 주장을 해요. 부자상속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새로운 세력을 등용하고 부자상속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들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연나부에서 온 우씨를 어쨌든 끝까지 데리고 사는데 이 우씨라고 하는 인물이 고국천왕이 죽은 다음에 다음왕을 누구를 줄까? 이제 자기랑 결혼하는 남자에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깨달았나 봐. 그래서 고민을 해서 발기라고 하는 친구랑 이이모라고 하는 친구 둘 다한테 가가지고 너 나 어떠니? 막 이렇게 물었는데 발기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기고만장해 어딜 여자가 이 밤에 와? 라고 해서 약간 내치는 분위기였다면 이이모라고 하는 남자는 딱 눈치를 채고 이리 오시오 라고 하면서 이리 오시오 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공손하게 대해서 우씨가 손을 잡고 이 산상왕과 함께 궁전 속으로 들어가서 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발기는 빡 쳐가지고 중국으로 튀어서 여러 차례 쳐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됐다. 나중에 그냥 시름시름 죽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산상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산상왕은 뭘 합니까? 산상왕한테. 그래서 산상왕 때 보통 형사취수제가 소멸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 우씨가 이제 자기 왕을 만들어서 기고만장했을 거 아니에요. 기고만장했었는데 여기서 또 돼지설화가 나와서 뭐 돼지를 쫓으러 막 가는데 어디서 또 예쁜 여자를 만나요. 예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랑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하게 되는데 황후 우씨가 얘를 막 이 망하려 어떻게 죽여버릴까 막 시도를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 여자가 살아남게 돼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다음 왕이 되는 아들을 낳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후 우씨가 그래서 시름시름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국천왕이 꿈 같은 데 설화로 나와서 황후 우씨 쟤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 무덤 주변에 뭐 나무를 만들어 달라 이런 식의 사료가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해서 이 무렵에 형사취수제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소멸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구나라고 해요. 되겠구나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시험에 한번 나왔죠. 국내성 바로 위에 국내성 지역 산성에다가 환도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축조하게 되고 환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도를 옮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성 안에서 천도를 2번 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요. 이 사료를 부정하고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국내성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측 사료를 조금 더 보시는 경우 중국 사료나 고고학적 근거를 조금 더 염두에 둔 거고 이것은 다른 고고학적 사료나 우리 측 증거를 통해서 본 거고 두 개를 다 믹스해서 국내성에 있다가 환도성으로 또 같은 지역에서 옮겼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환도성이라고도 맞았고 국내성이라고도 맞았고 집안시라고 다 맞았었거나 환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까지 조금 하고 쉴게요. 잠깐 할게요. 그 다음 쭉쭉쭉 가가지고요. 바로 다음에 이제 동천왕이 있는데, 동천왕의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도 나왔죠. 동천왕은 무슨 시기입니까? 일단 이때가 중국이 위촉오로 분립이 되어 있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위촉오로 분립이 되어 있었어요. 위촉오로 분립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오나라랑 친하게 지내다가, 오나라 사신이 온 것이 발각이 돼서 다시 위나라랑 친하게 지내다가 다시 위나라랑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원래는 위나라가 있고요. 북쪽에 위나라가 있고 삼국지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북방 지역에 공손시 애들이 깔짝깔짝거리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이 고구려라서 공손시 애들이 깔짝깔짝거릴 때는 위나라랑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위나라가 나중에 공손시 세력을 멸망시키게 되면서 다시 고구려랑 위나라랑 국경을 맞대기 시작하니까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손시 소멸 후 공손시 X후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니까 무언가 전쟁이 날 분위기니까 선빵 필승이다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에 의해서 선빵을 먼저 갈기죠. 그래서 어디를 갈게 됩니까? 서안평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서안평을 공격을 하게 되고 당연히 뭐 크게 성공은 못했겠죠. 그리고 위나라가 빡쳐가지고 이 자식들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누구를 보내서 여기를 밟게 되죠? 관구검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서 밟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구검이라고 해서 관구검에 침입이 있게 되고요. 근데 관구검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혼자 오지 않아요. 이 한반도 땅에 있는 다른 군현들과 함께 여기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누구랑 쳐들어와요? 부여도 있고, 부여? 조금 애매한데? 누구? 아까 제가 이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누구랑 쳐들어오면 낭랑군과 그다음에 대방군 얘들도 같이 쳐들어와요. 같이 쳐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뭐 활약했던 얘들의 결과가 금성교과서에 나온다라고 했죠. 누가 등장을 한다라고, 누가 활약했다라고 했어요? 미루라던가 유유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활약을 했다라고 보고요. 이 낭랑이랑 대방 애들이 북쪽으로 어쨌거나 출진을 했잖아. 낭랑이랑 대방은 우리 뭐 평양이나 뭐 이런 근방에 있으니까 어쨌거나 북쪽으로 얘네들이 출진을 해요. 관고검이랑 기회를 맞춰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니까 여기가 비었네라고 하게 되면서 여기를 공격하는 한 명의 왕이 있죠. 그 왕이 누굽니까?
그 왕이 우리 예전에 했던 고이 왕이 여기를 공격한다라고 보시면 고이 왕 여기 쓸 거 아닌데 그냥 고이 왕이 여기를 공격한다라고 했어요. 고이 왕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차례 공격을 하게 되고 뭐 다른 사료에 나온 이야기를 이 시기랑 대충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때 거기 태수를 죽였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